이번에는 구매 대행의 전망 그리고 온라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매 대행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시대의 흐름이다. 네. 이 흐름 자체는 누구도 역행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형 오픈마켓이나 플랫폼, 해외에 있는 플랫폼들도 이런 구매 대행 사업에 아주 관심이 많고 그 흐름에 맞춰서 많은 시스템을 준비하고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구매 대행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유통 과정 속에 많은 소비자들이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한 반감, 즉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왜냐하면 제조사에서 소매 업체까지 오는 이런 유통 과정 속에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눈치챈 거예요. 내가 도매처나 아니면 공장 이런 업체에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더 싸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통망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구매 대행은 오랫동안 유지될 거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통계청 자료를 제가 이제 한번 띄워드리고 보여드릴 텐데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해외 구매 대행 통계치 자료를 보시면 상승 곡선이 엄청납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2022년 작년 기준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구매 대행을 많이 가져오는 그 나라가 중국으로 급부상되고 있는 또 상황이고 그리고 연령대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 남자분들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대, 30대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전망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1,000억을 투자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에 관련돼서 뭐 구매 대행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알리익스프레스 자체가 사실은 2018년에 한국에 상륙을 했고 2019년부터 뭐 네이버나 옥션 지마켓 이런 데에 물품을 등록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번 하겠다. 한번 우리가 한국 시장을 점령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셀러분들에게 피해는 있을 거다. 미비하지만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정도 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제품들이 타오바오 1688에 있는 제품이랑 동일하지 않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자체가 작은 제품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뭐 가성비 제품 뭐 특수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셀러분들이 하는 제품과 많이 이렇게 믹스되거나 엉키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셀러로서 극복한다고 해야 될까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알리익스프레스 지금 한국에서 판매하는 판매창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를 한글화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미지나 이런 상세 페이지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거는 셀러분들께서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조금 고가 사양이나 다른 옵션을 해서 한글화 한국인들이 느꼈을 때의 괜찮은 느낌 형태로 조금 이미지를 변신해서 판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 또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느리다, 반품이 잘 안 된다, 뭐 지연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들이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거대 공룡 기업들이 와서 자리를 잡으면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도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에서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오픈마켓들이 사실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셀러들은 이런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특히 쿠팡의 정책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사실은 아픈 손가락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수수료를 좀 낮춰준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23년 말부터 인천 이제 신항으로 이제 개소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통관 자체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이제 화두를 내고 있는 슬로건이 뭐 3일 내, 4일 내, 뭐 5일 내 발송을 해드리고 뭐 싼 가격, 가성비 좋은 이런 제품들을 하는데 우리 셀러들 역시도 이제 해외에서 특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들은 올해 하반기 정도면 제 생각에는 해운 기준으로 한 2, 3일 정도면 다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가 가격을 보면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싼 걸까요? 일단은 제 생각은 일단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바바 그룹의 일원이에요. 네. 예, 알리바바 그룹에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해서 한국 시장에 상륙을 하기 위해서 많은 펀딩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원 금액으로 배송비나 아니면 중국 내에서 괜찮은 아이템 자체의 특가 형태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 즉 지원금을 알리바바 그룹 자체에서 내보낸다는 건 알리익스프레스 자체가 지금 손해라는 상황이거든요. 네. 중국 내에 이 제품을 준비하는 것 자체도 손해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물품이 평택항으로 한 90%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인천항으로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 평택항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평택항은 평택시에 기속되어 있는 기관이죠. 네. 평택시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된 세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요. 평택항의 제품 자체를 보관하거나 적재를 하거나 했을 때 관세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항의 보관료 자체를 50% 이상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택배가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올 때 해운 운송료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기타 제반상 그리고 한국 택배료가 있잖아요. 근데 택배료가 보통 뭐 2,000원 내외거든요.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택배가 소량이기 때문에 우체국으로 나와요. 실제 알리익스프레스의 제품을 우체국에서 제가 알기로 600원, 700원 정도의 제품 금액을 받고 지금 네. 운송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원가 자체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중국 내수 자체에서도 배송료나 제품 가격에 대한 펀드 자금으로 알리익스프레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평택시나 평택항, 뭐 이런 관세청, 우체국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셀러분들께서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특히 외국 기업, 대기업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힘들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렴할 수밖에 없다. 들어보니까 네. 저렴할 수밖에 없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뭐 여러 가지 브랜드 그리고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특허를 내기 위한 그런 좋은 아이템들, 그런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저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저도 간혹 타오바오, 티몰, 국내 네이버 이런 것들을 자주 봅니다. 그렇게 하고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똑같은 건 찾지 않아요. 이제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제조사를 많이 찾으려고 하고 제조사를 찾기 위한 방법은 해당 제품과 비슷한 제품의 이제 상표권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 키프리스에서 상표권을 줘야 하면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해외에 있는 브랜드 역시도 상표를 많이 내거든요. 예. 또는 한국에 많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제조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이렇게 상표 자체를 찾아서 런칭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KC 인증 관련된 것들도 제품 하부에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제조사를 찾는 방법도 있고 보통의 셀러분들께서 하는 것 플러스 저는 이제 제조사나 이런 유통망을 조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뭐 정부 기관에서 사업자 정보를 조회하고 어떤 관련된 취급하는 회사를 알 수 있듯이 외국에서도 관공서나 이런 곳에 사업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거나 네. 아니면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한 번만 방법을 알게 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물류, 흔히 얘기하는 배대지 업무를 하면서 소매 업무는 일반 셀러분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소매 업무는 거의 하고 있지 않고요. 셀러분들께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 고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브랜드 형태의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소싱한 상품을 네. 팔다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자꾸 사입으로 넘어가야 된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사입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나 포인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굳이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좋다. 그냥 바로 사입을 해버려라. 네. 그런데 사입을 뭐 1000개,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소량이라고 해도 조금씩 해봐라. 그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내가 사입을 한다라는 건 사입된 제품을 나만의 브랜드, 굳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상호에 맞게 이 제품을 판매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해서 매출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비슷한 아이템 그리고 이게 흔히 얘기하는 브랜드가 뜨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그 중간에 경쟁사들도 많고 또 괜찮은 물품을 내가 런칭이나 소싱해서 올려놓으면 또 카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빨리 하시는 게 좋다. 다만 내가 매출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중에 그래도 한 40-50% 정도 차지하는 매출을 이루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제품을 과감하게 사입하거나 아니면 브랜드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입할 때 공장을 찾아야 된다. 네. 공장을 찾아야 네. 싸게 가져올 수 있고 맞아요. 뭐 제품도 뭐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공장을 이제 찾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이제 실내로 한국 제품들은 제조사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될 수도 있고 이제 해외에 있는 제품들은 제조사가 표기된 것들도 있으세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조사가 표시 안 돼 있고 판매원 또는 어떤 사람이 수입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 있으면 만약에 KC 인증이나 어떤 인증 대상이나 요건 대상이다라고 하면 인증 정보를 검색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가기관에는 정확하게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특수한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조달청이나 이런 곳에 납품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조회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곳에서 제조하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을 또 찾기 위해서는 이 제품의 브랜드를 내가 해외 만약에 중국이다라고 하면 중국 특허청에 가서 네. 이 제품을 조회를 해보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꽁꽁 숨겨져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게 실례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제조사, 총판, 도매, 소매 이런 업체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겠죠. 그런데 총판하는 업체에서 제조사의 어떤 물품을 OEM으로 의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엔 내가 공장을 찾아도 의미가 없어요. 예, 이 제품은 총판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머니캡틴님께서도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장 찾는 게 100% 정답은 아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공장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도매처나 총판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사입할 때 이런 공장을 찾는 것 때문에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린 네.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말씀해 주신 게 공장에서 하게 되면은 최소 MOQ가 500대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판매자가 뭐 공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00대부터 해준다 그래서 대표님께 말씀드리니까 100대를 그렇게 OEM을 해주는 데는 없다. 그러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고 나중에 더 커졌을 때 공장을 찾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만약에 제가 뭐 공장을 찾아서 500개를 했다고 하면은 그게 다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네,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워낙 잘 성장하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공장을 직접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내 상품을 지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품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는 네. 내 권리를 타인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특허청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면 특허를 내시면 되고 아니면 상표를 내면 상표권, 독창적인 디자인을 출원했다라면 디자인, 뭐 저작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사전에 제품을 아이템 소싱하기 전에 이게 괜찮다,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상표권이라도 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이템을 소싱해서 상표권까지 내고 안정적인 판매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아마. 왜냐하면 그 상품이 독창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판매량이 월등히 많아 보이면 누군가에게는 계속 타켓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상품을 지킨다는 거는 타 판매자에 의한 어떻게 보면 내 브랜드를 훼손하는 거를 지키는 것도 있고 누군가가 공격을 했을 때 그걸 또 지킨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오픈마켓에 올리면 그 플랫폼에 맞는 상세 페이지나
여러 가지 이제 등록하는 것들도 안정적으로 잘 확인을 해서 하시는 것도 내 상품을 지키는 방법.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우리 온라인 셀러들, 초보 셀러들에게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이제 느끼는 바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그 초보에서 중수, 고수까지 가는 그 나름대로의 길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머니캡틴님께서도 느끼는 바도 많으실 테고. 그런데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또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열심히 내가 해야겠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항상 느끼거든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실패를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내 심리 상태를 한 번쯤은 조금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지는 게 좋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중을 해보자. 내 자신한테 내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내가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나를 먼저 아는 거겠죠. 최근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풀릴 때까지 해보자. 사실은 이런 우격다짐식의 이제 방식은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그 문제와 똑같은 수준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항상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다. 그래서 결국엔 저도 그렇지만 나와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겨보고, 그 많은 분들께서 나의 최대치를 이만큼 딱 정하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최대치는 어디가 한계가 될지 모른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큰 상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큰 상상을 해라. 맞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생각하면 100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저는 한 7, 80은 이룬다고 항상 말을 하고, 그 정도는 이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꼭 목표를 좀 높게 잡고 내 한계치를 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제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계신 이제 머니캡틴님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아끼고 그리고 이제 좋아하시는 이런 대표님이세요. 사업 초기 때부터 사실 제가 이제 지켜봐왔었죠. 맞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실력과 열정,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저는 이제 겸손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겸손하시고 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머니캡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시청도 많이 해주시길 간곡하게 또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유료 강의에서도 아마 이 정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초보 셀러부터 중고수 셀러들까지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셀칭TV 채널이거든요. 거기 가시면 지금 해주신 말씀보다 더 값진 그런 정보들이 많으니까 꼭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